국가 헌신, 국민 봉사, 민원 현장 속으로 그들이 간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 이름,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2015년 경쟁률이 자그마치 260대 1. 모든 역경을 뚫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관,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윤리관을 갖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 공무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좌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일반 행정직 공무원 편. 그 세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인정 씨. 네. 월급이 많다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취준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높은 연봉 때문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연구원에서 2014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청년 패널 조사를 재분석해봤는데요. 네. 봤더니만 이게 의외였어요. 임금이 높다고 직장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게 청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청년 취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이제 정부 부처와 지자체였다고 하는데요. 네. 임금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국인 회사나 좋은 대기업보다는 낮았지만 복리후생, 고용 안정 등에서 청년층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네. 1호봉의 탄생 공무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번 주가 3주차고요. 마지막 네. 3주차고 또 오늘이 사흘차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주는 일행직,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학 시험 고득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노량진의 스타 강사님이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명훈 교수님을 만나볼 텐데요. 이 교수님 연세대, 서강대학교, 또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셨고요. 또 EBS 행정학 강사하셨던 이명훈 교수님이십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서강대에서 교수님 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구 서강대 나왔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학교 자랑합니까? 예. 네, 학교 교수님 자랑 좀 별로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뭐지? 이런. 네. 그게 그 EBS에서도 이 교수님께서 어떤 명강의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되는데요. 잡정보센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오늘 그 고득점 비법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강의를 여러 번 해왔는데 네. 그 네. 강의를 하면서 생겼던 노하우를 총 네. 집합해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기스만 집약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잡정부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3주째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이시죠. 너무 수고하고 계신 분이죠. 예. 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임송아 강사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과목 중 하나가 바로 행정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행직 공무원이 실무에서 꼭 필요로 하는 행정학. 과연 공시생들은 이 행정학에서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노량진 공시촌에 찾아가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 같이 만나보시죠. 말씀하신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매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고 바뀌는 법령들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일반 행정직 오늘은 행정학에 관련돼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화면 보셨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학은 정말 필수로 공부를 해둬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좀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단어 자체는 좀 익숙하지만 네. 과목 자체의 어떤 내용 같은 거는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어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행정학이란 어떤 과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행정학은 주로 의학과 비교가 돼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이요. 네. 예. 의학은 의사들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이고 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학은 사회의 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학문입니다. 사회의 병이 들었을 때 관료들이 정책을 통해서 사회의 병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행정학은 아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의학은 단순하게 한 개인을 치료하는 학문이라면 예. 행정학은 사회 전체를 치료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더 고차원의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행정학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 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사회 병이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할 때 이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해서 사람의 병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관료들이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사용해서 사회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학이 학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행정학 자체는 바로 이런 전문 지식을 통해서 전문적인 관료를 육성해서 올바른 정책 그리고 올바른 사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될 과목인 것 같은데요. 필수 과목이죠. 네, 예. 근데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선택을 하나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네, 어렵고 양이 좀 많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양이 많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 보통 열에 몇 정도가 그 선택을 합니까? 네, 최근 공무원 수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약 20%의 수험생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열에 두 명만. 그렇군요. 네. 이게 그 그렇다면 교수님 10명 중에 2명밖에 선택 안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렵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도 많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선택한다면 이런 어떤 메리트, 장점이 있어야 선택할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은 행정학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필수적인 지식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무에. 최근 논문 발표에 의하면은 가장 현직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필요한 전문 지식이 그리고 실제 사용됐던 전문 지식, 사용되고 있는 전문 지식이 행정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행정학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을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이 바로 행정학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아주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수험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정학은 문제풀이를 할 때 시간이 적게 듭니다. 다른 과목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실제 시험 시간에서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학 자체가 전 직렬에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꼭 일반 행정직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무 직렬이라든지 또는 교정 직렬이라든지 다른 직렬을 선택하는 수험생들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학을 학습하게 되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방송 전에 그 이윤정 아나운서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행정학 하신 분들 전문가분들 보면 선비의 느낌, 어떤 장원급제 하신 분들 느낌이 되게 똑똑한 느낌이 나는데 행정학 교수님이 그런지 굉장히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쉽게 해보자면 행정학 제대로 하고 나면요, 되게 똑똑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면접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용 후에도 실제 공무원 직무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식이 행정학입니다. 행정학 지식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성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는 관리성에 대한 지식, 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관리성에 대한 지식이요? 정치성에 대한 지식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바로 정책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그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쭉 전개되는 게 정치성에 대한 지식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관료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행정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활용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성에 대한 지식인데
정부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논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전하고 있는 게 관리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 한 개인으로 보자면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한 개인으로 관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관료가 조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부딪히는 조직 문제들을 학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또 관리자가 됐을 때 부하 직원을 다루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을 쭉 공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조직 생활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실제 정책을 만들어낼 때도 아주 중요한 지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그렇게 그 고위 관리들을 뽑을 때 행정 전문가를 요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임용 후에도 직무상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과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출제 영역을 좀 봐야 될 텐데 아까 좀 넓다고 하셨는데요. 광범위하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출제 영역은 이제 행정학 파트별로 균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첫째 이제 행정학 총론이 있고 행정학 총론에서는 주로 시대별로 사회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이제 가르치는 분야인데 행정학 총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보통 4문제에서 7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행정한류론이 있는데 행정한류론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정책학이 바로 정책을 형성하는 부분, 집행하는 부분 이런 것과 관련된 지식으로 여기에 이제 4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조직 내부의 관리와 관련해서 조직론도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 여기도 이제 서너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인 인사행정론도 2-3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무행정론 파트에서 또 2-3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또 지방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론에서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렇군요. 아주 균형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7개 영역 보기만 해도 참 어렵고 근데 어느 하나 또 소홀히 할 수 없게끔 골고루 문제가 출제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는 재무행정 파트가 가장 어려워합니다. 재무행정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럼 저희가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실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보여주시죠. 네, 일반 행정직 시험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요. 2013년 지방직 9급 기출 문제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요.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 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다. 2번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를 강조한다. 3번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보다는 투입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4번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네, 이 문제들을 보시면 굉장히 용어가 생소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상당히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일반 유형 문제였는데. 그러니까요. 공부 안 하고 풀면은 너무 어려운데. 경기를 일으킬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나요? 네.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는 정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실패의 핵심은 재정난입니다. 국가가 돈이 없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나 거버넌스가 최근에 정부 개혁의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지금의 사회 문제에 중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아주 중요하게 거버넌스를 논의됩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떤 겁니까? 신국정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국정관리.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문제를 쭉 봤는데 저는 좀 머리를 썼는데요. 1번, 3번, 4번은 보니까 뭐가 조정자, 공공기업가, 뭐 산출, 그러니까 뭔가 좀 트랙을 준 것 같고 2번은 좀 맞는 말 같은 생각이 들어서 2번을 찍었는데 뭐 2번이 어떻습니까? 이게 개념 자체를 모르면 추론자출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개념을 공부해야 됩니다. 정답을 좀 알려주시죠. 정답은
지금 제가 문제를 확인해야겠는데. 네, 네. 확인해 주시죠. 이게 앞에 좀 띄워주시죠. 문제는. 네. 예. 2번 신공공관리론과 네. 뉴 거버넌스로는 모든 정부의 역할로 노적기보다는 방향잡기 강조한다는 게 맞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적기와 방향잡기의 그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일단은 신공공관리로는 정부가 재정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업무를 시장으로 넘기거나 또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개혁 방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뉴거버넌스로는 정부가 자발적인 기업이나 자발적인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론 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방향만 잡고 그리고 실제 집행을 노적기라고 지금 문의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집행 그렇군요.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또는 NGO에게 이임을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을 잡아준다는 개념에서 네. 노적기보다는 방향잡기를 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건 네. 뭐 어느 정도 좀 풀 수도 있는 제가 맞췄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임성학 강사님 나와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제시될 단어들은 다소 사회 시간에 들어봄직한 단어들이라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2010년 국가집 7급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제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니은,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있는 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준다. 디귿, 공유제는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을,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미음, 1968년에 하딘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되었다. 네, 지금 보기들을 보면 어느 정도 들어봄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옳은 것 3개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과연 1, 2, 3, 4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정 아나운서가 푸실 겁니다. 예, 풀어보시죠. 네, 일단 저는 기억,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이거 맞는 것 같고요. 미음도 전 이거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예. 일단 기억, 미음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답이 2번이 아닐까 싶은데요. 2번. 예, 네. 어떤 겁니까, 교수님? 전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집중이 안 돼서. 이런 문제 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박스형으로 출제됐을 때는 네. 이 4가지 지문을 다 알아야지만 확실하게 답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박스형 문제입니다. 예. 답은 2번 정확하게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어호,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2번이 왜 맞는 네. 건지. 그러니까 2번이 기억, 리을, 미음인데 네. 니은 디귿, 그러니까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는 게 어떻게 틀린 겁니까? 소비의 배제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을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그러고 네. 대가를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을 비배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유제 같은 경우는 천연 자원이라든지 네. 강물이라든지 또 바닷속의 물고기라든지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유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네. 배제 가능한 건가요? 소비의 배제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쵸. 배제성이니까 예. 바로 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제가 불가능하다. 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네. 그렇군요. 경합성은 다른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즉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게 되면 나는 소비할 수 없는 거. 예. 이걸 이제 경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제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고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이 먼저 사용하면 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파괴 현상을 빚게 되는. 네. 근데 이런 파괴 현상은 정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시장에다 가만히 놔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시장 실패 원인으로 아하, 지적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몇 문제나 출제가 되나요? 지금 행정학은 한 서너 문제 정도가 난이도 있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문제 중에서요. 네. 예. 박스형 문제도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당락을 좀 가른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문제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임소왕 강사님 준비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제될 문제는 2016년에 지방수탁 9급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슬로우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2번, 엘더퍼는 ERG 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 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 욕구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3번, 허츠버그는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번, 애덤스는 형평성 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네, 굉장히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론과 또 발표자까지 함께 제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스튜디오에서 다 함께 풀어보시죠. 네.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게 그 동기 이론 관련돼서 알지 않았다면 네.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매슬로우란 이름하고 이제 애덤스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 허츠버그나 엘더펀 전 처음 들어보는데 네. 애덤스는 들어봤으니까 맞는 것 같고요. 들어봤으니까. 친숙한 매슬로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뭐 이거 그 문제가 의미가 없을 테고 일단은 네. 교수님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걸 묻는 문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이건 이제 조직 내에서 동기부여 이론과 관련돼 있는데 네. 이 동기부여 이론들을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행정학 문제가 워낙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여기서 이제 아까 매슬로우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었는데 네.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잘 어떤 게 맞추신 것 틀린 같아요. 어떤 게 틀린 건가요? 매슬로우는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에 예. 하위 욕구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나중에 엘더퍼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그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네, 거죠.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상위 욕구를 충족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된다. 여기까지만 논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좀 쉬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아까는 그 행정학이 직무에 연관이 많은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문제는 뭐 그 직무에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 이론적인 문제가 네.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네. 이게 그렇다면요 공무원 행정과 관련된 사례 문제는 저희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실제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임소왕 사님 준비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풀어보는 사례형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다음 문제는 2012년 지방수탁 9급 기출문제입니다. 어떤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보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과밀은 우수 학생의 서울 집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수 학생 서울 집중, 엘리트 시험 독점, 권력 집중, 취업 기회 창출, 인구 서울 집중, 우수 학생 서울 집중의 순환 구조로 서울의 비대화와 지방의 황폐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이를 가속화해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면 이제 그 교육의 변수를 균형 발전의 지렛대로 원용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할 때다. 인재 지역 할당제는 이러한 생산적 방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1번 엽관제, 2번 대표관료제, 3번 실적제, 4번 직업공무원제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쉽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전 문제들보다는 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모르시더라도 좀 이렇게 좀 유출해 볼 수 있는, 찍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푼다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정 아나운서 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재 지역 할당제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대표 관료제 네. 중에 하나인 인재 할당제, 지역 인재 할당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대표 관료제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런 서울로의 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어떤 얘기인 거죠? 대표 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들도 관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대표 관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분열 구조가 있다면 그 분열 구조를 전부 다 관료진 내부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여성도 대상이 되고 네, 장애인도 대상이 되고 지역 인재도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충분히 대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논리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3주 동안요, 경찰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소방 공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시험, 특집을 진행하면서 총 6과목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아마 이 행정학과 소방학이 제일 좀 어려운 그 학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어떤 뭐 유치해서 풀거나 또 찍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저희 얘기해 주신 거 다 외워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외우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학이 양이 많다는 게 가장 흠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순하게 세부 주제를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고득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체제를 먼저 파악하고 그 체제 내에서 특정 주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행정학 총론 뭐 이런 책들을 좀 여러 번 읽어야지 될까요? 네, 행정학은 일단은 주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 서적을 사는 것보다는 수험서를 사가지고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고 수험서요. 네.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수험서를 구입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그리고 각 세부적인 것에 너무 연연히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빠르게 읽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광대하다 보니까 차례 그러니까 그 목차만 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분류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양도 많은데 외우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학은 암기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워낙 양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사회 현상과 관련돼 있는 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학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게 다양한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단순하게 암기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표현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반드시 이해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하고 이해 위주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 말은 쉬운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행정학이 원래 이 연구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때 당시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그래서 행정학 자체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각각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었고 정부는 그때 어떻게 대응했고 또 지금의 현재 사회 문제는 뭐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사례들을 좀 접해보는 것도 굉장한 이해가 도움이 되겠는 거죠? 시사에 밝은 학생들이 훨씬 더 행정학을 빨리 접근할 수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모두 비교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요령이 됩니다. 행정학은 어떤 주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비교를 통해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문제처럼 신공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를 비교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지만 그냥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출제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거버넌스가라고 비교해서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정부 운영 방식인 관료제와 비교해서 출제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든 시험 문제 낼 때 대부분이 다른 개념과 비교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개념을 찾아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이 교재를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 비중을 어떻게 둬야 할까요? 행정학은 방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세부적인 학습에 너무 몰두해서 공부하기보다는 교재 내용은 한 60%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40%는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 중심 학습,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비교 중심의 학습, 또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끝으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좀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행정학이 양이 많고 이래서 수험생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과목인데 네. 이걸 공부를 잘 하려면은 일단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 노트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장 암기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식사 시간이라든지 잠자리에서 짬짬이 읽어 나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 그랬는데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서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OX 문제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또 반복 학습해 나가고 또 이미 OX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익혀진 문제들은 제거해 나가고 또 새롭게 문제를 풀어서 틀린 지문들은 다시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암기 노트와 OX 노트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시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또 네. 국가를 위한 입장이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험생들이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의미에서 수험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공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고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정신 자세가 윤리의식과 봉사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굉장히 좀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가 네. 또 공무원 된다고 할 때 그 시쳇말로 이제 철밥통 때문에 뭐 이렇게 공무원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의식과 봉사의식 같고 또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서 더욱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책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접정부센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이죠. 아주 어려운 행정학 고득점 전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명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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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소환 의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 벌써 마칠 시간 됐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취업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첨가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 들어보고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고장의 생생한 채용 소식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 오늘은 인천고용센터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네,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인천 지역 어떤 채용 소식 가져왔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인천 지역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원일캠텍입니다. 네네. 예, 주식회사 원일캠텍은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체로서 인천 남동구 능어대로 고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네, 주식회사 원일캠텍에서 생산관리사무원 2명을 모집 중인데요. 네네. 이 생산관리에서도 주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동차 및 산업용 부품 도장과 관련해서 네. 전반적인 공정관리와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지원 자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화학, 기계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요. 경력은 무관하며 컴퓨터 OA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 주무관님, 원일 캠텍이죠? 캠이 아니고. 네, 원일 그렇죠, 예. 캠텍. 원일 캠텍입니다. 그 자막이 네. 좀 잘못 난 것들 원일 캠텍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대 사항이 좀 많은 편이고요. 또 경력도 관계없는 신입 채용이어서 좀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데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고요.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이 채용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해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지역 청년 구직자분에게 딱 맞는 채용 소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채용 시 마감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언제나 서둘러야 된다. 이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인천 지역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디엔텍입니다. 네네. 예, 주식회사 디엔텍은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체로서 네. 인천시 남구 염전로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납품 배송 및 거래처 관리, 플라스틱 사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1명 모집합니다. 예. 네, 주식회사 디엔텍에서 배송 및 납품 운전원 신입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예. 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 부분은 월 180만 원에 상여금 150% 별도 지급하고 있고요.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해서 7월 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지역의 구직자라면 뭐 지원 자격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워크넷 통해서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먼저 알려드릴 서울 지역 기업은 미래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네네. 세무사 업체로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과 6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회계사무소에 특화된 경력직 회계사무원 채용건입니다. 예. 그리고 경력이 6년 이상이면 연봉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고요. 예. 회계 프로그램 및 OA 활용 우수자를 우대하고 접수는 8월 2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건이 꽤 괜찮은 직종 같으니까요. 워크넷 통해서 꼼꼼히 구직자분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주무관님,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제이시스템즈입니다. 주식회사 제이시스템즈는 도매 및 상품 중개 업체로서 서울 금천구 다산 디지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 무역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주식회사 JC 시스템스에서 무역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예, 예. 이게 신입 채용인가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된가요? 네, 지원 자격으로는 경력은 무관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네.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채용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여성,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도 뭐 해외 취업 관련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네. 무역 업무다 보니까 영어가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대 사항이 다양하니까요. 지원하실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급여 부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급여는 월 25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21일까지이니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영어 능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채용 정보 모두 접수 마감일이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요. 예, 예. 그래도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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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앞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듣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는 해결사 코너죠. 지난주에는 이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네. 많았겠지만 2주 만에 뵙습니다.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업계 베테랑이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 저희가 함께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IT 업계에 대한 고민과 오해, 진실을 살펴볼 건데요. 네. 제가 한 14년 정도 IBM을 비롯해서 IT 업계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더 이제 거만한 자세로 방송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계시지 않았어요? CJ 전에 IBM에 있었습니다. 한 뭐 10... 안 계신 데가 어디예요? 네. 아주 항상 거만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TV 취업 상담소 지난주부터 수요일에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죠. 이남규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종횡무진 멋집니다. 예. 바쁩니다. 반갑습니다. 자, 취업 포탈 이 스펙업의 김태성 고민 상담소 코너에 올라온 생생한 사연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남규 아나운서의 아주 멋진 목소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태성 쌤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예. 그동안은 이제 김승재 아나운서의 제가 농익은 연기, 농익은 연기, 예, 최민식 씨 같은 농익은 연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남규 아나운서 외모는 김수현이에요. 근데 김수현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그 연기는 조금 실망스러웠었습니다. 오늘 연기 모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 잘할 수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간 이남규 아나운서가 칼을 갈았다고 들었습니다. 연기 연습 많이 했죠? 자리에서 막 보니까 네. 혼자 막 중얼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연기 연습한 네. 거예요. 그죠? 혼잣말이었습니다. 혼잣말 하는 거였고 혹시나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는 취준생분이나 방송 보시는 다른 취준생분들도 이때만큼은 그냥 웃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남규 아나운서가 멋진 열연을 메소드 연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고민 상담 주인공 아이디가 조금 좀 좋지 않네요. 예, 썩은 발, 썩은 발인데 아이디부터 재밌으신 분인데 사연도 아이디에 어울리게 아주 재밌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썩은 발에 어울리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유상을 보통 아이디는 멋있는 걸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이디를 썩은 발 이런 걸로 할 정도면 엉뚱한 분인 것 뭔가 같아서 마음에 응어리가 응축돼 있는 거예요. 네. 아픔이 응축돼 있는 거예요. 아픔과 엉뚱함을 담아서 실례지만 좀 엉뚱한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아니구나. 자,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취업 관련 정보가 부족한데 잡정보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시. 이거 저희가 감사한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저는 직어국 컴공에 다니는 취준생입니다. IT 업계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친한 선배들이 IT 업계로 취직해서 만났는데요. 헐 대박, 못 알아볼 뻔했어요. 이 다크서클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얼굴은 퀭하니 입도 반쯤 벌려져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좀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짜장면을 아예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입안에 짜장면을 가득 물고 얘기하는데 야 쉬는 날도 없이 밤샘 일에 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선배였는데 이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선배들을 보고는 괜히 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들이 하는 말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도 많지도 않고 이직도 많다라며 절대로 이 IT 서비스 쪽으로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이 분야를 위해서 달려왔고 또 다른 학과 친구들은 제가 컴공이라 취업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IT 분야가 워낙 기술의 발전이 빠르고 쫓기듯이 산다고 하던데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언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지 모르니 항상 불안하고요. 앞으로 IT 업종은 지금과 같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좀 IT 업계는 항상 저희가 얘기하듯이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직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IT 업종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본다면 굉장히 좀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혜성 쌤, 실제가 어떻습니까? IT 업종이 좀 힘든 직종이었나요? 예, 힘든 직종 맞습니다. 예, 이게 그 현실적인 고민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IT 산업 자체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전망이 밝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IT, 이건 어떠냐? 힘듭니다. 위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자세에 달렸다. 뭐 이 얘기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연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선배들이 다크서클이 어깨까지 내려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들 잘해. 어떻게 어깨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입니다. 예, 사실 그렇게 내려와요. 그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면 한 2년 1개월 차 정도 어깨까지 내려오면 한 3년 4개월 차 정도, 이제 10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상황은요, 분명히 이 상황이 맞긴 한데 스스로 선택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일명 그 오타쿠, 그러니까 덕후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퇴근하라라고 얘기해도 싫어요. 하고선 밤새 일하고 재밌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여성 과장이 한 명 있었는데요. 모 은행 그 차세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가가지고 고객들이 오히려 가라, 제발 좀 퇴근해라, 너 이러다 쓰러진다라고 해서 내쫓았어요. 퇴근 시간 돼서. 그때 하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방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퇴근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켰습니다. 다시 가방을 싸가지고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일은 IT 쪽은 본인이 스스로 재밌어서 스스로 에너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쉬는 날도 없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면 급여를 좀 많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적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작게 느끼느냐 하면 하는 일에 비해서, 일의 양에 비해서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금액, 그 급여의 액수가 적다기보다는 시간당 급여, 이게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IT 쪽에서 일을 할 때 농담식으로 우리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오히려 보통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헤드헌터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SAP라는 게 있습니다. ERP 솔루션 중에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전문가들을 시장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를 시키려고 기본 일반 기업의 대기업 다른 직무에 비해서 한 1.5배의 급여를 제시했는데도 싫다.
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여가 적다 이거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일이 좀 많은 거는 확실히 뭐 사실인 것 같지만 좀 급여가 또 그렇게 적은 것보다는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일한 거에 비해서는 일이 좀 급여가 적다는 걸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뭐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남규 아나운서 지인들 중에는 뭐 IT 계열 간 문과생이기 때문에 많을까 싶긴 한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 몇 명 정도 IT 계열 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제가 예. 사회생활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IT 쪽으로 가고 나서 아무래도 바빠서 그러지 않았나. 친구는 없는 걸로. 아닙니다.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이 많다는 거 이거는 또 사실일까요? 근데 일이 많다는 게 뭐 어느 회사든 일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일이 많다는 건지 본인이 일을 늦게 해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건지 뭐 개인차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환경이 좀 그런 편이긴 해요. 일이 많고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주는 고객사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쓰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실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이 개발자였었는데 부인이 이 사람을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늦게 들어오니까. 네, 동네 아주머니가 지원 엄마가 동현 엄마 아무래도 동현 아빠 좀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 근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뒷조사를 좀 해봐라고 해서 실제 했대요. 근데 회사에서 맨날 찌들어서 밤새고 일 많이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뭐 흥신소를 붙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는 데 있으면 뭐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죠. 예. 아 근데 동현 아빠 입장에서는 동현 엄마한테 그 의심했던 그 아줌마 되게 밉겠네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 이후에 부부관계는 더 돈독해졌다는. 그랬군요. 이게 그렇다면 어쨌든 또 후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치고 올라오는 또 일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오면은 일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본인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오면 또 치이지 않을까 또 이런 불안감도 막연히 들 것 같은데 일 잘하는 게 장땡인지 아니면 뭐 후배들과의 관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 놀랍습니다. 제가 그 아나운서에 비해서 장땡이라는 표현을 듣기 참 신선하네요. 그 IT 업계에서 선배 후배의 관계는요. 그 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갑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선배보다는 실력 있는 후배가 오히려 더 파워를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성공의 기회도 그 성장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자기 개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IT 업계는 특히나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 개발이 없이는 도태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다고 해도 이렇게 IT 업계로 가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태성 쌤이 준비한 그 요약 정리를 좀 문답 형식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 비전공자는 입사가 어렵나요? 답해 주시죠. 예. 직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무에 따라서 실제 IT 기업의 입사자 중에서 비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근무했던 IBM에서도 비전공자가 50% 이상이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다른데 영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 능력보다는 영업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개발 영역 같은 경우, 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IT 서비스 업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이게 맞는 거이기도 하고 틀린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직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 직무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직접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를 들어서 ERP 시스템 중에서 아까 말했던 SAP, SAP와 관련된 자격증은 굉장히 우대를 해요. 그리고 뭐 OCP라는 것도 있어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자바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준비하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정보 검색사, 워드 1급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하지 그건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자, 여성 취준생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까? 어려울까요? 이건 어떨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근성과 일 잘하는 여성은 그냥 뽑힙니다. 오히려 성장, 입사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약간 보이시한 여성들 얘기하는 거죠. 단
공주는 안 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공주들 있죠? 이런 그거 그죠. 이렇게 머리 넘기고 머리 넘기고 이렇게 자꾸 깻잎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주는 어렵고요. 여기가 이제 밤샘 작업도 많고 그런데 보통 밤샘 작업한다라고 하면 남성분들은 속옷과 양말을 싸와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고선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여성들을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밤샘 작업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야근은 기본이다 이런 것 같은데 야근의 그 비용은 따로 지급이 되는 거겠죠? 이게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게 특히 SI라고 얘기하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외부에 가서 고객의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야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야근비가 따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저도 아는 분이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을 또 주면 모르겠지만 돈도 안 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다 궁금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잘못된 정보 오늘 방송 보시고 알맞은 취업 방향 정하시고요. 자, 요즘 IT는 정말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취준생들이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IT 서비스 업계 특히 지원할 사람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굉장히 관심 있게 관심을 두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에 큰 서버에다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가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터넷과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네, 태성 선생님 마지막으로 비밀 노트 공개해 주셔야죠, 오늘도. 예, 누가 뭐래도 IT.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IT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IT? 그렇죠. 이게 지원 직무에 따라서 약간 요구되는 지식이나 뭐 활용 방안은 다르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을 IT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영업 같은 경우에도 IT와 비즈니스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요. 개발자는 뭐 IT 기술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알고리즘, 그리고 코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IT 지원하실 분들은 IT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쌓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분처럼 일에 대한 애착, 집중력 이게 없으면은 뭐 돈 같은 거 보고 들어오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TV 취업 상담소 취준생 여러분의 어떤 고민 해결소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쌤 그리고 사연 읽어준 남자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오늘도 알찬 정보로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도 공무원 특집 1호봉 탄생 3주차 마지막 날이 방송됩니다. 네, 내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최종 관문이죠. 면접 합격 전략 이어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